안녕하세요. 시민자유대학 예술과 미학을 이번 8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게 해야 함이 옳지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 강의의 그 큰 주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확인하셨을 건데, 영화가 그린 예외 상태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8주 동안 아마 8편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이제 크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코비드19가 초래한 미중의 위기는 우리 일상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간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 강의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우리 일상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모습과 선택의 상황을 8편의 영화를 통해서 알아본다. 무엇보다도 영화라고 하는 어떤 픽션이지만 이를 통해서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토론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런 예외 상태 속에서, 예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총 8번의 우리 수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컨테인전이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감기, 눈먼 자들의 도시, 괴물, Children of Men, 부산행, 28일 후, 그리고 마지막 멜랑콜리아처럼 4편의 한국 영화와 4편의 외국 영화를 조금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각 영화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 상태라고 하는 것들, 평상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동일합니다. 각 작품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 작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강인데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이미 봤다고 제가 상정을 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최대한 적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될 거고요. 주로 이제 텍스트하고 이제 이미지, 영상을 이제 사진 이미지로 이제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작품은 컨테인전, 영어를 그대로 좀 한국말로 음차를 했네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뉴스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누구도 만나지 마라. 이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상황으로 지금 하루하루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영화 10년 전 영화입니다. 10년 전 영화인데 마치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영화라서 1강의 영화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온다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영화를 이미 보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 작년의 상태였으면은 무슨 너무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굴 공포에 몰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아마 지금 현재 이 영화를 본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예견한 영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뭔가 예견한 듯한, 마치 노스트라다무스가 뭔가를 예견한 듯한 이야기인데, 과연 현재의 이런 상황들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화가 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필연이었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 이제 저는 영화라고 하는 것을 제가 프랑스에서 영화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주로 영화는 작가, 영화 감독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 전에 저는 항상 감독이 어떤 사람이고 감독의 전작이 어떠했고 그가 주로 다루고 있는 작품 속에서의 중심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많이 좀 염두에 두는 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미국 출신의 1963년생이니까요. 60이 조금 못된 사람이고요. 단편 영화를 찍다가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도 아마 요즘에 뭐 영화를 좋아하거나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어떤 방식으로 영화 감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과 같은 걸 나와가지고 단편 영화를 찍는다든지 시나리오 공모를 통해서 영화계로 들어가는 편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소더버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콘서트 같은 데서 이제 좀 소개 영상 같은 거 하나를 찍었는데 그게 너무 잘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네가 콘서트 전체를 너가 한 번 더 찍어봐라. 그걸 찍었고 이제 그걸 찍으면서도 본인의 어떤 예술적인 역량이 들어간 작품이 ES 9012 라이브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 역량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사람들한테 발견당하게 됐고 그 이후로 장편 극영화를 만들었는데 20대 후반에 만들었던 영화가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 영화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상당히 좋아했고 분석을 많이 했던 작품인데 이번에 컨테이저를 보면서도 그 초기작의 모습들, 카메라의 이동이라든가 편집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벌써 얼마 전인데 마치 과거처럼 아슬하게 느껴지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19년 5월이었죠. 그리고 2020년 이제 2월 달에 오스카상을 받았었는데 상당히 중견 감독들이나 받는다는 상을 20대 후반에 그 미국 감독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제목에 현혹되지 마시고 상당히 미국 그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로 표적이라든가 에린 브로코비치, 트래픽, 오션 11, 솔라리스, 오션 12, 체게바라 연작, 사이드 이펙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저 영화 이미 봤는데 라고 하는 것들과 저 영화는 또 저 사람이 만들었나 하는데 제가 이 감독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감독이 헐리우드 영화 하나 찍고 그러니까 대중들의 어떤 구미에 맞고 헐리우드 제작자들의 구미에 맞는 영화를 찍고 그 다음에는 소소하게 자기 영화를 찍고 또 헐리우드로 가고 이렇게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예상치 못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필모그래피를 갖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를 찍으면서 본인의 많은 어떤 그 다음 영화 혼자 개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영화들에 대한 어떤 제작비 같은 것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배우들과의 어떤 관계도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음엔 또 자기 영화를 찍은 다음에 다시 헐리우드 가는 그래서 오션스 11이라든가 12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헐리우드 상업 영화인데 중간에 보시면은 미국의 독립 영화, 예술 영화를 찍었던 감독입니다. 이런 감독이고 이 감독의 이런 어떤 그 전에 전작들에 있었던 두 가지 면모가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컨테인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 있느냐? 일단 영화의 제목은 컨테인전. 그 제작사에서 배급사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영어 이름을 그대로 음차하는 경우는 상당히 요즘에 많이 자주 있는 일인데 사실은 이제 번역을 해줘야겠지만 이 영화의 장르는 드라마 그리고 SF 스릴러입니다. 여기서 SF라고 하는 곳에 빨간색을 제가 했을 때는 2011년이니까 당시에는 SF고 현재는 그냥 드라마 리얼리즘 영화가 돼버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영화 속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시대적 맥락을 본다면은 당시엔 SF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03분 정도의 러닝 타임을 갖고 있고 각본가가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감독과 꾸준히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그 어떤 여러 차례 협업의 결과물로서 이 영화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사진에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배우들을 보면은 정말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만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이죠. 그래서 뭐
이 가운데 있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마리옹 꼬띠아라든가 이쪽에 로렌스 피시번, 맷 데이먼, 뭐 주디로, 기네스 필트로, 뭐 이런 사람들, 케이트 윈슬렛. 정말 한 명 한 명이 한 영화의 주연을 맡아도 혼자서 충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는 이 소데버그 감독이 벌써 좋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영화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 감독, 이 감독만의 독특한 서사 구조, 그리고 모든 영화는 아니지만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 특유의 차이점이 있다. 이 영화의 시놉시스라고 하죠. 간단한 뭐 우리가 한국에서 줄거리라고 하기 좀 그렇고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영화를 이미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화는 홍콩 출장에서 돌아온 이제 베스라고 주로 나오는데 엘리자 베스가 발작을 일으키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 원인을 알기도 전에 아들마저 죽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증상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전염이 중심지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아마 이번 우리 코로나 위기 때 자주 듣게 되는 CDC라고 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 헐리우드 영화에 항상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주인공인 한 명인 치버 박사가 경험이 뛰어난, 지금 아마 11년에 봤으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전혀 모를 거예요. 역학 관리관. 한국 사람이 이제 다 알겠죠. 10대 초반부터 미어스 박사를 감염 현장인 이제 미네아폴리스로 급파를 하게 되고, 세계보건기구, 우리 WHO라고 하죠. 오란테스 감독은 이제 감염지로 추정되는 홍콩으로 파견돼서 발병 경로를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죠. 이제 주디로가 분한 그 기자, 그런 프리랜서 기자가 음모론을 만들게 되고 그 공포가 빠르게 세계로 퍼집니다. 이거는 영화 시놉시스가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사람만 바뀌었지 지금 정확히 우리가 2020년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영화 10년 전 영화의 시놉시스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소더버그 감독이 전체적으로 영화를 이런 모든 영화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카메라와 인물의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편집을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상당히 어둡고 차갑습니다. 어둡고 차가워가지고 그 사건을 그대로 냉철하게 쳐다보는, 그래서 감정을 움직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사람의 감각까지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연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소더버그 감독이고요. 이 영화의 가장 이제 특징을 제가 하나라고 본다면 이제 하이퍼링크 시네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라고 하니까 이제 이 말의 어원은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 이야기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진행이 되면서 그 이야기들이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끼치면서 서사가 진행되는 방식인데, 이 하이퍼링크 시네마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소더버그 감독이 이 영화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 영화의 장점이자 무엇보다 특성입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단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라 다수입니다. 일단 다수예요.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인물들이 영화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위치겠죠. 그래서 이야기가 벌어지는 장소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어떤 장소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제시되기 때문에 영화를 중간에 갑자기 어디 갔다 온다든가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영화의 흐름을, 서사의 흐름을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정보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감독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줍니다. 우리가 만약 인터넷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팝업 창을 펼쳐놓고 막 보는 것처럼 하나의 줄기가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벌려져서 하고 있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이 영화를 필름 꼬할이라고 합니다. 합창 영화다. 그러니까 독창이 아니라 합창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막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서 이 정보가 한꺼번에
우리 관객한테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불리한 듯 보이는 여러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교차되고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주제, 여기서 영화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염이라고 하죠. 컨테인전. 감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컨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AYP가 컨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컨택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하이퍼링크 시네마적인 특징과 주제와 영화의 어떤 방식과 형식적 방식과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적인 것들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화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겠죠. 플래시백하고 플래시 포워드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는 순간 아스라해지면서 과거의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플래시백이고, 플래시 포워드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스톱하고 뜻모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영화가 서사가 진행되고 보면 그게 미래의 어떤 것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영화들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라든가 감독이 이제 뭐 시나리오 작가들이 선택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사를 그대로 연대계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있고, 이 시간을 자르면서 앞뒤로 바꿔서 감독이 주고자 하는 주제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특히 이 영화에서는 이제 플래시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디테일한 어떤 부분보다는 저는 영화 전체에서 이 감독이 말하고 싶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심 질문이었던 우연이냐 필연이냐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영화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서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퍼링크 시네마가 왜 소더버그 감독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트래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당연히 봤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마이클 더글라스라든가 돈 치델이라든가 베니토 델 토로라든가 어마어마한 캐서린 제타 존슨처럼 당시에 2000년도에 또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감독들을 다 데리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때도 많은 인물들, 많은 장소, DC라든가 워싱턴 DC라든가 멕시코 티르와나라든가 상당히 많은 장소들이 계속 이렇게 하이퍼링크로 진행이 됐던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소더버그 감독이고요. 또 시리아나라고 한 영화도 있습니다. 조지 클루니가 나왔던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영화를 계속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봤던 멕시코 출신의 거장 감독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나리투라는 감독이 있는데, 바벨이라든가 21그램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두 명의 주인공이 아니라 많은 주인공과 많은 장소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재밌는 게 트래픽과 관련해서 재밌는 게 있는데, 트래픽이 2000년에 나왔는데 이야기가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 갑자기 증대되기 시작하는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멕시코를 요즘에 이제 카르텔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코카인이라든가 마약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영화 속에서도 보면은 미국 내로 막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2010년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 영화가 예측했던 것처럼 미국 내로 마약이 엄청나게 많이 전파가 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하게도 컨테인전이 10년 전에 세계에 바이러스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했던 게 또 묘하게 10년이라는 시간편을 가지고 현실에 왔기 때문에, 저는 소더버그 감독이 물론 노스트라다무스라든가 이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상황을 그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를 정확히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뭔가 그 이후에 벌어질 어떤 상황들을 예측하고 그게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트래픽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테인전. 이 시나리오가 상당하게 완결성이 좋은 시나리오라고 하는 변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3년 뒤에 바로 나왔던 월드워 Z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좀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영화하고 이 컨테인전하고 상당히 비교를 하는 것들이 되게 상당히 많은데, 이 월드워 Z가 그냥 단순히 좀비여서 이게 뭐랄까 좀비 영화라서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우리 주인공이 누가 나오죠? 아주 잘생긴 미국 배우인데, 예, 그렇죠. 갑자기 우리 그 안젤리나 졸리의 전 동거인이었던 브래드 피트가 나오죠. 네, 여기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브래드 피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영화 속에서도 보면은 장소도 좀 나오고, 근데 그 주인공이 계속 다 통과하죠. 주인공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영화하고 좀 다른 거고, 그리고 거기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그 해결하는 약을 발견하는 방식이 상당히 자기적이고 우연적인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어차피 허구고 극명하다고 할지라도 그 시나리오 작가들은요, 그냥 뭐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연구 속에서 나와야만이 정말 좋은 게 나옵니다. 그냥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시피 이미 이런 일들이 처음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스페인 독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21세기에 사스라든가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미 있었고 그것들을 대처하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르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메르스의 창궐이 코로나의 강력한 대응이라고 그런 식으로 보는 상당히 많은 외국 언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나왔던 것들을 WHO에 있는 사람들과 자문을 통해서 시나리오가 완결이 됐기 때문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 구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미스테리와 스릴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단순하지만 동시에 강력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화가 시작되면은 데이 2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생각하죠. 데이 1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바로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데이 1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가 말하고 있는 계속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게 병이라고 바이러스라고 한다면은 데이 1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머리 한켠에 놔둔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데이 135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데이 1으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영화 전체가 다 플래시백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는 데이 1에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화의 마지막이 영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영화의 시작일 수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를 봤을 때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게 정말 그게 데이 1일 수 있죠. 그 이후로 10년 만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영화의 프롤로그, 우리 영화는 저는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짜리 영화를 찍든지 20분짜리 영화를 찍든지 5분짜리 영화를 찍든지 첫 번째 장면에 50%의 당신의 에너지를 넣어라. 물론 이거는 동의하시는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처음 만남이라고 하죠. 영상과의 처음 만남에서,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그만큼 공을 들여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롤로그인데 프롤로그 이야기를 하면은 영화는 뭐 기본적인 영화들과 비슷하죠. 암전이죠. 왜 암전이냐? 우리가 이제 8주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영화를 보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영화관 이제 아무래도 그거 선호하는 편인데, 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영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깜깜한 어떤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마치 우리 원시인 때 동굴일 수도 있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내 옆에 있는 원시인이 연마를 갔다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주는 그런 어떤 장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종교적인 느낌이 오죠. 우리가 돈을 내놓고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강제하고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나왔던 게 텍스트로 시나리오 나오고 그게 이미지와 사운드가 합혀진 어떠한 것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추가하는데, 마치 이제 영화가 시작이다, 준비해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들 극장에 앉았을 때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면은 바로 나오게 되는 첫 장면이다. 일반적인 첫 장면이 아니죠. 헐리우드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첫 장면은 막 헬리콥터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든가 멋진 건물이 나온다든가 차가 막 나온다든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로 푹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이 인물의 위치가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카메라의 앵글의 각이 밑에서 위로 올려주면서 이 인물이 좀 여러분들이 아마 극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첫 화면인데 이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기네스 펠트로라고 하는 미국 헐리우드의 대표 배우 여배우가 아주 초췌한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죠?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첫 장면에서부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첫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짝 보면 이제 보게 될 텐데 한번 2011년이 아니라 2020년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감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발견할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보신 것처럼 짧은 화면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링크 시네마라고 했던 것처럼 세 개의 장소죠. 첫 번째는 시카고 공항이고 두 번째는 이제 홍콩, 세 번째는 런던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3개 대륙의 중요 도시에서 눈에 보이게 아픈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영화가 시작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방금 장면을 봤을 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들이 있죠. 더군다나 먹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아니겠지만 이제 유럽권이나 미국 쪽에 공항에 가면 이렇게 이제 보딩하고 기다리는 곳 옆에 바 같은 게 있고 이제 땅콩 같은 것들이라든가 유럽 같은 거는 올리브 같은 것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같은 곳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도 이런 것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세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로 이렇게 실제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카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카드라고 하는 것은 또 내 카드가 갔다가 누군가 손을 만지고 다시 나한테 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아마 예전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확실히 이걸 통해서 전염이 일어날 거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간이 어디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리고 만나게 되는 공항이죠. 또 시카고 공항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미국 중서부에서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여 가지고 옆에 디트로이트라든가 또 이 영화에 나오는 미니아폴리스라든가 애틀란타라든가 또 캐나다의 토론토라든가 이런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카고 공항이 우연한 게 아니라 이 교통의 요충지에서 이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이 전염이 얼마나 빠르게 될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익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콩도 눈에 보이게 아픈 사람이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일반적인 영화보다도 이 카메라 촬영을 통해서 이 현실감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빛을 좀 이게 날린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서 현장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운드가 계속해서 뭔가 급박하게 뭔가 돌아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첫 번째 인물인 엘리자베스와 동일하게 여기서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죠? 조금 여기는 공항이고 여기는 방금 장면에 보였겠지만 배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타고 같이 움직이는 거고 또 지하철이 있죠. 지하철이 있으면서 우리가 손잡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만지고 누가 만질지 알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 위험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고, 세 번째 인물인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의 모델이 런던에서 이제 아픈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세 명이 아픈 사람들이 그냥 지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렇지만 추후에 연결되는, 어디서 연결될 것인가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 그 촬영 특징 중에 하나가 인물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이게 그 통과를 시킬 때 가운데 벽 같은 거를 많이, 벽이라든가 어떤 프레임 같은 거를 놔두고 인물이 그 프레임 뒤로 움직인 거, 이런 방식들이 초창기 영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칸 영화제 수상작 때부터 제가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여전히 비슷한 어떤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고, 주요 장면들을 좀 볼까요? 영화가 데이 2에서 시작돼서 3, 4, 5, 6, 7, 8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점프해서 뭐 11로 간다든가 또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데이 2에서부터. 우리가 그 영화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처음 보는 인물을 처음에 어떤 장소에서 먼저 제시하는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CDC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사건을 해결하는 어떤 해결자.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이제 CDC에 구성되어 있는 크게 한 3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대표자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각자들이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가는 그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더군다나 이 영화에서는 이제 하이퍼링크 시네마라고 했던 것처럼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각 인물들을 집에서의 가정도 보여주고, 뭐 친구도 보여주고, 연인도 보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하는 그 공간에서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최소한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일, 이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뭘 할 것인가를 다 구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치버 박사가 주차장에서 청소 관리인과 말하는 것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영화 전체를 본 다음에는 그 장면이 이 사람의 성격, 그 영화 관리 성격을 다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기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아주 작은 의미 없는 말 같지만 이 사람의 성격과 이후의 서사를 예측하게 우리들한테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재미있는 방식인데, 영화라고 하는 게, 영화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두 가지의 큰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제 서스펜스하고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뭐냐? 여러분들 가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가 날라와서 맞으면 뭐죠? 서스펜스입니까? 서프라이즈입니까? 서프라이즈죠. 갑자기 도착했고. 근데 서스펜스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누군가 날 때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계속 걸어와가지고 날 때리면 이게 서스펜스인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스펜스가 더 영화적으로 좋습니다. 뭐 대표적인 감독으로 우리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을 이야기하는데, 위험이 오는 것을 우리가 특히 배우 인물보다는 관객이 느끼고 있었을 때 그 이야기에 더 강하게 빠져들게 됩니다. 아주 작은 예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장감을 이제 연출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인물이 좀 뭔가 정신이 안 좋았을 때, 그 앞에 커피 잔이 있을 때는 이제 관객들은 당연히 커피 잔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서스펜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지금 넘어져 있는 이제 여성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제 그 전 장면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던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물을 다른 물건들 속에다가 이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게 그냥 이게 우연하게 찍힌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향후에 겪게 될 어떤 위협을 이런 어떤 카메라의 촬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아이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곧 죽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스펜스의 미장센이라고 하는 건 연출을 보여줬고,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방금 같은 경우는 약간 머리로 조금 이해를 하고 있다가 이제 감정이 한번 제 생각에는 한번 처음으로 이 영화의 인물도 감정이 확 들어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방금 보여드렸던 장면이 연결되는 건데 해외 출장을 갔다 왔던 부인이 갑자기 아프고 아픈 끝에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진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가 갑자기 뭐 친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 응급실을 가잖아요. 가서 별일 없이 오는 경우가 99%인데 가끔 상황이 그렇게 좋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거고 한국 영화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화라든가 드라마들이 응급실 안에서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에서도 되게 좀 뭔가 특이한 반응인데 동시에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감독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그 시나리오하고 연출하고 배우하고 정말 삼위일체 돼서 이게 사람들한테 실소가 아니라 이런 오히려 이렇게 어긋나는 걸 통해서 슬픔이 엄청나게 강조되죠. 여기서 뭐 펑펑 우는 방식으로 또 인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정신을 못 차리는 방금 당신의 부인이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남자가 그러면 알겠다고 하고 잠깐 부인하고 이야기 좀 할 수 없냐고 말하는 것들이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 슬픔 감정을 올려주는 항상 눈물을 막 짜고 막 바닥에 눕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연출하는 감독의 선택을 볼 수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보면서 이게 되게 그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재밌는 이유가 보통의 경우라면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설명도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이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치 동의하는 듯한 슬픔을 동의하는 듯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감정들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제시했다가 중간에 쑥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많은 이 영화 속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타인의 슬픔이나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사람들의 더 분노를 불러일으키죠. 남의 슬픔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관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립의 미장센이라고 했는데 이 인물이 방금 갑자기 부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여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차 안이지만 차 안에 있는 어떤 오브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꽉 끼어버린 앞뒤로 꽉 끼어버린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도착을 하죠. 뭐가 도착하죠?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죠. 여기서도 차를 놔두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오픈된 카메라가 아니라 또 되게 좁은 공간을 통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을 이런 식으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관객들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의 어려움을 이 말이라든가 어떤 음악이 아니라 이미 이미지를 통해서도 파악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느끼실 텐데 이 맷 데이먼하고 기네스 펠트로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제 페이션트 1이죠. 첫 번째 이제 환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성이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또 전염을 시키게 되는데 영화를 전체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이 여성이 아플 때는 빼놓고 이 남자하고 컨택이 전혀 없습니다. 컨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어떤 장치는 있지만 영화 어떤 곳에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하거나 같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병이 나서 쓰러졌을 때는 남자가 이제 돕기 때문에 같이 나오지. 그래서 인물이 서로 간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것을 말로 할 필요가 없이라 그냥 같은 프레임 안에 배치를 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하나하나가 다 공부할 거리라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되게 빨리 지나가지만 계속해서 이 여자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결혼 반지가 상당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결혼 반지는 부각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 사람 간의 어떤 친밀도라든가 어떤 서로 간의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부부로서의 어떤 충실성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죠. 아들만 보죠. 지금 오랜만에 들어와서 아들만 안아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쓸하게 쳐다보고 있고, 영화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은 그렇지만 이 남자는 또 다른 마음이죠. 상황하고 상관없이. 모델도 좀 이제 다른 인물, 초반에 그 인물들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런던에 있고, 이 여성이 손대는 모든 것, 그리고 또 다른 인물, 초반에 이제 그 사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본 비즈니스맨, 우크라이나 모델, 중국인 뭐 이렇게 그 바텐더, 좀 뭐랄까 전형적인 면이 좀 있어서 영화 후반부에도 그 이야기 좀 하긴 할 텐데, 여기서 보면은 비행기 안에 화장실, 뭐 문고리 손잡이, 컵, 뭐 버스 안에 이거 손잡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이라면은 별 생각 없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는 것마다 저거 손대면 안 되는데 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같이 동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도 마찬가지고,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지금 너무 많이 듣고 있죠.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부로 안 오는 분들한테는 꼭 보여주면, 하루에 한 번씩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손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영화를 보는 분들한테 되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그 영웅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크게 3명 또 4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드라마, 어떤 비극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이어 박사입니다. 역학 조사관이고, 정말 일을 하다가 그 일의 끝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언제 저 사람이 바이러스에 옮겼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본들었는데 찾은 분들이 있나 싶은데, 저는 그 전에 보니까 영화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를 초반에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초반에는 이 사람이 이제 CDC 건물을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통과하면서 뭔가를 계속 만집니다. 뭐 큰 문도 만지고 작은 문도 만지고 이렇게 비표도 찍고 하면서 컨택을 하곤 하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히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는데, 그 본인의 상관인 치퍼 박사라든가 다른 인물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보니까 핸드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핸드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을 얼굴에 대고 있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언제 저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좀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큰 질문 말고 영화 속에서 우리가 개인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영화 속에서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 첫 번째 서광이 비추는 것이 뭐냐면 바이러스 배양에 성공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배양에 성공한 게 다른 어떤 헐리우드 영화처럼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너무 어렵거나 또는 전폭적인 지원이 아니라 뭔가 좀 묘한 방식으로 됩니다. 뭐냐면은 이 서스만 박사한테 그런 바이러스 샘플을 보내고, 그렇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급력 때문에 그런 정말 4등급의 배양실에서만 실험을 해야 된다고 해서 3등급 배양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던 서스만 박사한테 파괴하라고 하지만, 서스만 박사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들을 배양을 성공하게 되죠. 영화 속에서는 해피엔딩이죠. 근데 사실 그런 일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더 큰 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고,
여기서 아마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고 이거 주변에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 지금 2020년에 한국에서는 바이러스와는 바이러스고 바이러스를 주변으로 형성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헤쳐 보면은 어려움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식당이 잘 안 돼서 택배가 잘 되고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위험을 오히려 조장하고 그럼으로써 돈을 벌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영화 속에서는 누가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제약회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빠르게 아마 여러분들 영화 중반부에 보시면은 회의실에 앉아 있는 한 7개나 8개 되는 회의실들이 빠르게 막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고 살짝 볼 수 있는 게 이제 파마시라고 해가지고 제약회사라는 걸 알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인데 책임 소재 또 나아가서는 누가 재원을 될 것인가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보편타당하고 옳은 일이지만 실제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걸 영화 속에서 나오고 있고 현실은 그보다 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프리랜서 기자가 있죠. 주디로가 분한 이 기자가 음모론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음모론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게 되고 영화 속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자신의 일이 아니라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자기가 알던 사람까지도 죽음에 내모는 어떤 이 영화 속에서 사실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꼭 찾아야 된다면은 이렇게 인물 중에 중요 인물 중에서는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영화는 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뭐죠? 그런 부당한 이익을 통해서 번 돈으로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하고 유유히 나오게 되고 또다시 그 일을 하는 방식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좀 스스로 우리가 봤을 때 안타까움을 넘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인물입니다. 자,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페이션트 1, 환자 1인데 영화에서 이제 이 부분부터 영화 중반에 플래시백이 됩니다. 2, 3 이렇게 가다가 도대체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이 이렇게 감염이 됐지 하고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가장 쉬운 방식은 뭐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서 감염이 됐대라고 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영화에서는 이제 보여줍니다. 다시 그 첫 번째 데이 2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홍콩의 이제 도박장 같고 여기서 이제 이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조금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 장면 이후에 바로 컷하면서 14일째가 되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 영화 초반부에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마이어 박사가 보이게 되죠. 마이어 박사가 보이게 되고 마이어 박사가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죠? 본인이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됐을 때 일반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는 마이어 박사의 헌신을 우리가 보면서 놀라게 되는데 한번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속에서 여러 중요 인물들이 있지만 아마 많은 관객들이 이제 가장 감정적으로 동일시하는 인물, 왜냐하면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마이어 박사인데 위기의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죠. 본인이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방금 마지막에 치퍼 박사의 얼굴을 통해서 이들이 그걸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위중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치퍼 박사가 그런 표정을 안 짓고 뭔가 전화를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취했다면은 이게 마이어 박사가 회복되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치퍼 박사의 얼굴을 통해서 이게 마이어 박사의 회복이 어렵겠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참 여기서 정말 이 마이어 박사에 대한 존경심이 들어가는 대사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본인이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다고 자책을 하거나 결정적으로 일을 못 끝내서 미안하다, 우리가 삶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고 했을 때 이 마이어 박사의 어떤 모습은 능히 귀감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영화 후반부에 보면은 마이어 박사는 본인이 입안했었던 그런 커다란 어떤 체육관의 한 구석에서 야전 침대에서 떨다가 옆에 있는 다른 환자가 추위를 느끼니까 본인의 외투를 주고 죽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마이어 박사의 전체 중간에만 있지만 숭고한 일을 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나오게 되고요. 플래시백을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한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조금 전에 도박과 술을 하고 이제 마이어 박사의 감염과 이 어려움을 본다면은 다시 엘리자베스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가 하는 행동이 이제 아마 영화를 보면서 묘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이제 불쾌한 감정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왼쪽 손으로 보시면은 하필이면 또 왼쪽 손으로 결혼 반지가 부각되는 속에서 남편과 전화하지 않고 어떤 남자와 약속을 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마이어 박사의 어려움을 놔두고 앞뒤로 엘리자베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게 좀 증폭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어디다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객들이 다르게 생각을 하겠다.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어 박사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치퍼 박사 빼놓고는 정말 결정적인 일을 하는데, 오란테스 박사는 이제 WHO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홍콩에 와서 이런 발병의 원인을 찾고 있다가 같이 일하던 홍콩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납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어떤 결말을 예상하게 하지만 이제 영화 중반부에는 그렇게까지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위기에서 비합법적인 수단인 폭력이나 납치 등에 의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가? 영화를 보고 나고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될 것 같고, 감독은 조금 이 면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아마 다시 보이시게 됐지만은 WHO가 이 거짓으로 가짜 약을 통해서 오란테스 박사를 구출해내게 되죠. 그렇지만 박사는 이제 그동안 그 현지인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어떤 교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WH를 버리고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홍콩 사람들한테, 중국 사람들한테 가는 장면을 통해서 감독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치퍼 박사는 이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은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인물형입니다. 영화 속에서 중요한 인물은 변화를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영화 속에 처음에도 착하고 후반부에 착하거나 처음에도 나쁘고 후반부에 나쁜 사람보다는 뭔가 변화를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많이 동일시를 하는데, 치퍼 박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기억나겠지만 중간에 시카고라고 하는 곳이 이제 락다운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본인의 부인한테 거기를 벗어나서 CDC 본부가 있는 애틀란타로 오라고 전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파만파 되게 되고 나중에 자기의 목을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되겠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면 아마 벌어질 사건이 청문회에 가서 이제 그거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영화 처음에 나왔던 사람이 들어야겠죠. 저는 모르는 제3의 인물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고 꽃이 맺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이 청소하시는 분이 나도 가족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주인공인 치퍼 박사가
사적 이익에서 연대를 하면 되면서 그 백신을 자기와 자기 부인 것을 받아서 나는 여기서 안 하고 마치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전에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이 장면 이전에 부인이 강도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이 여기서 치보 박사가 부인하고 같이 샴페인을 마시면서 축하하면서 약을 맞겠다고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혹시 또 저걸 뺏기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청소부의 집에 그리고 영화 초반부에 아들 이렇게 뭐 성격 장애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악수를 하면서 참 악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악수를 왜 하느냐면 내 손에 당신을 해할 무기가 없습니다라고 한번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이후에 또 복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또 문화적 코드가 있는데 이 악수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영화 속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제 엘리 헥스톨 박사인데요. 영화 속의 CDC 연구원으로서 바이러스를 다루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백신을 만들어내죠. 좀 전에 바이러스 배양한 사람이 있고 그 배양한 사람 연결됐던 사람인데 여기서 본인의 몸에 백신을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다시피 여기서 좀 설명을 하게 되죠. 처음에 뭐 발표하고 또 승인 받고 양산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과정들은 몇 개월 또 몇 년이 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현재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이 발명이 된다고 그래도 그게 양산이 돼서 일반한테 오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고 영화 속에서는 일반적인 바이러스보다는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죠.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몇 천만 명이 죽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프해서 57번 백신을 스스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m testing my vaccine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백신을 맞아서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서 영화가 그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 속에서는 백신이 발명이 되죠. 엘리 헥스톨 박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가 영웅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웅 우리가 동화책이나 영웅 영화에서 나오는 영웅이 아니라 너가 전설 속의 영웅보다 더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입니다. 여기 CDC에는 아마 그 바이러스를 이제 보관하고 엄밀하게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사스 다음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바이러스가 보관이 되게 됩니다. 영화는 제가 이제 에필로그 마지막 장면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두 개의 에필로그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필로그 1은 조금 더 상황이 엄중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낙관이 있는 건데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졸업 파티라고 하나 졸업 무도회 한국인이라 제가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뭐 헐리우드 영화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본인의 딸을 위해서 집을 이렇게 무도회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부인 홍콩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던 사람을 기억하면서 좀 이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프레임 안에서 왼쪽에 결혼 반지 지금 죽은 지가 상당히 오래 지금 된 상태입니다. 100일 이상이 지나갔고 부인이 부정을 저지른 걸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렇지만 되게 다운돼 있는 상태지만 딸이 남자친구 자기가 여러 번 만남을 이렇게 방해했었던 그 친구를 데리고 오게 해서 춤을 추게 하면서 얼굴이 웃는 방식으로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어렵지만 세상은 살아갈 만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방식의 이제 토마스 에모프라고 하는 사실 영화에서
그 실제 무슨 역할을 크게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다른 어떤 그 일반 사람들을 대변하는 어떤 인물인데 그 인물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에필로그가 있다면 실제 에필로그 2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어둡습니다. 그거는 영화가 이제 데이 2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영화가 에필로그 2에서는 마이너스 데이 1이죠. 그러니까 데이 1 이전에 어떤 날이죠. 영화 속에서는 그 첫 번째 환자가 일하는 회사의 어떤 기계가 보이고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박쥐가 보이고 박쥐의 입에서 바나나를 통해서 돼지 농장으로 가서 돼지 농장에 바나나가 떨어지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제 이 돼지가 이제 식당으로 와서 이제 주방장이 이 돼지한테 뭔가 이제 요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런 어떤 돼지를 손대고 손을 씻지 않고 지금 같으면 불가능하겠죠. 세정제로 엄청 씻을 텐데 바로 쓱쓱 닦고 그렇죠. 데이 1이 되죠.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저렇게 시작됐구나. 우리가 마침내 영화 마지막에 정말 딱 하나의 플래시백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의 근원에 있었던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감독이 이제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해소해 주는 겁니다. 이걸 해소해야지 이제 극장을 나가서 편하게 갈 수 있지. 이게 해소가 안 되면 계속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또 다른 데이 1이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아니라 또 다른 인물이 또 다른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10년의 어떤 시간을 점프해서 지금 우리한테 도착했었던 데이 1에 그게 뭐 작년 말이었는지 금년 초인지 모르겠지만 데이 1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쩍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가면서 영화의 장점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좀 뭐 이미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를 하자면은 정확하고 엄밀한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있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더더기 없습니다. 효과적이고 되게 간결하고 그걸 통해서 현실감을 극대화합니다. 이게 영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게 현실의 어떤 부분이다. 물론 유명한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영화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차갑고 어두운 연출, 미장센이라고 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말씀드렸던 하이퍼링크 시네마 형식을 통해서 다양한 공간들에서 다양한 어떤 여러 명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주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염이라고 하는 거, 컨텍의 어떤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화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미국 중심주의입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미국 영화라고 하는 한계인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외계인은 꼭 미국에만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에 안 떨어지고 미국에만 떨어지죠. 하늘에 우주에서 봤을 때 미국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심 사건이 나쁜 사건도 거기 있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미국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이 부분일 텐데 아마 그 당시에는 현재 지도자에 대해서 뭐 예측을 못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여전히 있는 건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아시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있죠. 특히 중국이라고 하는 거. 그 마지막 데이 1 이전에 그 돼지 농장에서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돼지 농장에 돼지를 사는 사람의 복장이 너무 과도하게 한 국가나 한 지역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미장센이 되어 있으면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중간에 뭐 CNN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게 나오면서 약간 영화가 일반적인 서사보다는 정보가 너무 많이 제공되고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양날의 칼이죠. 이게 이제 관객들한테 너무 많은 정보가 오게 되면은 이 서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드라마가 약해지는 게 뭐 영화의 한계점이라면 한계점이라고 꼭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영화의 의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중요 인물들이 보니까 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치퍼 박사라든가 마이어 박사라든가 일리 박사라든가 뭐 방역 당국 의료인에 대한 오마주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옵니다. 중간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기자회견 중에
너 지난번 바이러스 때 괜히 사건을 과장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을 때 최보 박사가 이렇게 말하죠. 늦장 대응으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나는 과잉 대응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어떤 우리가 태도를 선택해야 되는 거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아마 이 방식을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감독은 인물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죠. 뭐 세계화로 인한 인류 공동체 현실이 긍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냐? 정치적 혼란이라든가 경제 파탄이라든가 일상의 붕괴가 한 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옆 나라로 아주 쉽게 갑니다. 데이 2에서 보시면 여러분 동일한 날에 전 세계의 중요한 장소들에 다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영화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전파되죠. 빠르게 전파되지만 한 시간을 한 마이너스 4분의 1만 줄이면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거의 대등소이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영화 속에서 특권 계층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죠. 영화 보시면은 그 DC에 있었던 국회의원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에 그 사람만 옮겨주지 마이어 박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장면을 꼭 집어넣음으로써 사회 속에서 특권 계층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한테만 혜택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언론은 당연히 여기서는 다른 언론이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의 안 나오고 정말 그 말도 안 되게 자기한테 음모론을 퍼뜨려서 자기 돈을 버는 언론이 하면 나오고요. 뭐 제약업계라든가 증권업계들이 나오게 있고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렇죠.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동물들이 살고 있던 터전들을 깨트림으로써 그 동물들로 인해서 전파 컨텐전이 돼서 우리한테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약하게 그거에 대해서 영화 전체적으로 여러 번 다루지는 않지만 영화를 잘 따라갔던 사람들이라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불이 켜지고 이제 극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영화를 2011년, 12년에 제가 강의를 한다면 이 질문보다 다른 질문이 나왔을 텐데 현재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인간은 과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3년, 2009년에 그리고 2011년에 이런 영화가 나왔을 정도로 사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필연이고 언젠가는 겪을 일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영화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바이러스뿐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라든가 각종 문제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이 바로바로 죽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위험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그게 아마 10년 후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제, 오늘 우리 앞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들이 주는 질문, 예외 상태인 질문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연이 아니라 정말 오는 필연들을 반드시 배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수업이 엄청 빠릅니다. 제가 아마 같이 있었으면 2시간이 넘었을 수업인데 이렇게 해서 영화의 첫 번째 강의인 영화 컨테인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거는 다음 주에는 그 감기 전염병 국가를 마비시키다 감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랜선 너머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수업 엄청 빠른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